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현의 흔적의 역사 120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입에 요즘 하도 그냥 짜증이 나가는 기사가 되버려갖고 네. 답답한 기사가 됐는데 최순실 씨가 특검에 처음 출두했을 때 이게 지난주인가요? 어떻게 해프닝이 있었죠? 네, 그 청소 노동자가 연병하네라는 말을 3번 외쳤죠. 그래서 3번이나 외쳤다는 건데 사실 네. 그랬다는 것 때문에 사이다 발언이니 뭐니 뭐 그랬거든요. 사실 언론에서는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욕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쓸 수 없는 말을 청소하시는 분 미화원께서 이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다 발언적으로 네. 과감하게 또 쓸 수 있는 지금처럼 또 그런 기회가 됐네요. 네, 이제 그분이 지난주 촛불 집회 때 또 현장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거 보니까 최순실 씨가 뭐 민주특검이 아니네 뭐네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온 욕이라 그러는데 네. 최순실뿐만 아니라 또 거론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고 싶었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김기춘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하고 싶었다 그랬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제 그런 발언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면서 좀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이가 된다는 게 좀 웃기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욕이 이렇게 사이다 발언이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네. 사회가 이게 참 답답한 그 사회니까, 그리고 그 출구를 못 찾으니까 남이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네. 시원하게 뭐 한 일에 대해서 처벌도 받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질질 끌고 이러니까 도대체 그런 게 질질 끄는 거를 이렇게 처벌을 못 하고 네. 이런 풍토가 아주 답답한 거죠. 네, 사실 근데 그 연병한의 연병은 사실 욕인데 이게 어떤 전염병을 줄인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염병의 그 전자를 줄여가고 연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어릴 때는 그 연병을 정티푸스라 그랬어요. 네. 되게 많았거든요. 어릴 때 저도 초등학교 때 한번 걸려갖고 한 일주일 이상 학교를 못 나온 적이 있었던. 안 걸려보셨죠? 네, 저도 60년대 초반 사람이어갖고 네. 걸렸었는데 옛날에는 뭐 병이나 형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했죠. 네, 사실 뭐 평상시 같으면 욕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번 기회에 뭐 좀 알고 계신 욕을 얘기하신다면.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요즘에 욕 네.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 단순하고 좀 너무 성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로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욕도 사실 되게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욕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F자 들어가는 거라든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욕이라는 게.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줄이를 튼다든지 뭐 우라질이라든지. 우라질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오라를 질놈이라고 그래요. 오라를 질놈. 옛날에 오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수갑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예. 오라를 질놈이라고 그랬고. 육시는 뭐예요? 육시. 잘 모르겠어요. 육시는 이게 굉장히 참 험한 욕이죠. 원래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목을 자르는 그런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그 악독한 말입니까? 그런 형벌이죠. 육시랄 놈이라고 해갖고 진짜 그건 큰 욕이죠. 경을 친다는 말은 아세요? 글쎄요, 뭔가 또 어원이 있을 것 같은데. 경을 친다는 거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도둑질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마나 이런 데다가 무구를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네. 따지면 그걸 뭐라 그러죠? 낙인 찍는 낙은 찍는 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친다고 하는 거죠. 뭐 오살 맞을 놈, 오살 맞을 놈은 시신을 5등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참 네. 황당한 저희고 불상놈이라는 거는 뭐 상놈 중에서도 아주 악독한 상놈이라는 거. 뭐 주리를 틀, 뭐 천벌, 육감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에서 네. 도민준이 한 욕이 있습니다. 도민준이가 누구죠? 김수현인가? 네, 김수현 씨죠. 김수현이 한 욕이 한밤중에 버티고개 앉을 놈이다. 그런 욕을 아주 고상한 욕을 했는데 네. 그 약수동에서 옥수동으로 넘어가는 버티고개, 지금도 6호선 보면 버티고개 네. 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옛날에 도적이 많았다는 거죠, 밤에. 그래서 거기 앉을 놈은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둑한테 뭐 뺏겨라 이런 소리, 이런 욕도 있습니다. 진짜 욕이 다양하네요. 근데 오늘 이번 방송에서 욕 얘기를 막 하실 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양념이고요. 이게 사실 뭐 지금도 욕을 했지만 형벌 이름이잖아요. 형벌 이름이 많고 요즘에는 너 아까 얘기했지만 성적인 뭐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제 왕조 시대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고 형벌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종시대 치안, 그러니까 조선시대 치안이 얼마나 개판이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살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조선시대 재판하면 또 우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생각나잖아요. 예, 우리가 정약용 선생 하면은 뭐 흔히 두 가지 책을 세 가지죠. 경세효표까지 뭐 있는데 네. 지방관들의 지침서라는 뭐 목민지침서가 있고, 네. 그다음에 형법서,
일단 흠음신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제 예전에 한번 책을 낸 적이 있는데 다산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이런 책 제목이거든요. 네. 그 제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세종 시대의 치안이 좀 엉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세종이라고 하면 태평성대 시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게 치안이 엉망이었을까요? 네, 근데 뭐 물론 성군이죠. 그건 네. 뭐 조선 시대 뭐 해동의 성군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사실 그 세종 시대 하면 사실 조선의 초기지 않습니까? 네. 아마 나라가 안정이 안 됐는지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실록을 읽어보려면 사실 그 뭐 어떤 왕의 어떤 업적이나도 읽어볼 수 있지만 실록을 통해서 당대의 어떤 사회상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세종실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이 다스린 지가 벌써 21년이 넘었는데 그 1439년 기사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복역 중인 그 사형수,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사형수가 190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래 기근이 겹쳐서 도적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분쟁이 생겨갖고 서로 싸움이 많아지고 그래서 살인이 많고 이랬을 거죠. 그래서 사형수가 예전에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를 부끄럽게 여겨서 깊이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사형수가 조금 고의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라든가 뭐 이런 이 좀 그래도 덜 뭐 중한 죄 이런 걸 좀 형을 감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네. 의정부에 물어봅니다. 일단 그 기록 보면 사형수가 190명이나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컨대 너무 사형수가 많으니까 조금 감해주면 어떠냐 뭐 이런 제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그 사면이라고 하나요? 특별 네. 사면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사형수라고 하면 되게 큰 죄를 지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죄수들이 많았을까요? 뭐 실록에 나옵니다. 도둑이 창고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그 서울 한복판에 도둑 맞은 집이 없는 날이 없고 네. 뭐 이를 한탄하고 근심하는 소리가 정말 거리 위를 들린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탕고의 금작, 봉상시의 은찬까지도 틀렸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 냉탕고는 뭐고 또 봉상시는 뭐길래 그것까지 틀렸나요? 저도 발음이 어렵죠. 냉탕고지 내탕고지 발음이 어렵죠. 그렇네요. 냉탕고. 예. 이게 그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창고를 내탕고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봉상시는 뭐냐면 왕실의 제사를 관장하는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두 관청이 구중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죠. 제사 지내고 뭐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둑이 들어와서 그 금작이라는 게 황금술잔이거든요. 그다음에 봉상시의 은차는 뭐냐면 제사 그릇이거든요. 네. 은잔까지 털어갔다는 거니까 이제 절도죄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곤장 몇 대, 그다음에 경을 친다고 아까 얘기하는 무구를 이렇게 막 새기는 거, 그걸 네. 문신이라 그러죠. 네. 뭐 이게 너는 도둑놈이야 하고 이렇게 새기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약한 처벌을 받은 거죠. 죽이지 않고 신체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전과자가 돼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너는 뭐 나를 죄를 져라, 나는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도대체 이 도적의 고기를 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그랬다는 거죠. 네, 일단 절도가 많았는데 그러면 절도죄로 사형까지 시키기는 좀 좀 과했을 것 같은데요. 그 조선 시대 때는 사실 이 명나라 법률서인데 대명률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했거든요. 네. 주로. 근데 보면은 이 절도범이라도 전과 3범인 경우 교수형을 받는 게 원칙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세종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동의 요순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데 이런 세종 시대를 좀 이렇게 사형수도 많고 절도죄도 많았는데 요순 시대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아니죠. 왜냐하면 요나라, 그러니까 요임금 치세 때는 사실 어떻게 했냐면 딱 치세 때 한 사람만 죽이고 두 사람한테만 형벌을 내렸는데도 천하가 다스려졌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위험은 정말 엄격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형벌이 있는데도 쓰지 않았다.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상적이네요. 요순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요임금 시절 얘기하셨는데요. 네. 순임금은 좀 어땠나요? 예, 그렇습니다. 순임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형법, 그 기록 그런 걸 어떤 조항이 있는지를 그 기물이라는 게 이제 뭐 이거 어떤 소시나 이런 데다가 새겨두고 네. 그 오형에 해당되는 그 사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유배형으로 낮췄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문신, 그 묵형, 경을 네. 친다는 거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코를 베는 거,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거, 그다음에 거세, 그다음에 대벽이라 그래갖고 목을 자르는 그런 예. 거거든요. 그게 오형이라 그러는데 그 뭐냐면 공통적으로 신체에 해를 가하는 벌이죠. 네. 그러니까 요 신체에 해를 가하는 벌 대신에 순임금은 유배형으로 다 경감을 했다는 거죠. 네, 순임금은 어쨌든 신체형은 되도록 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신체형이라는 게 사실 이게 손상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죽이거나 예. 뭐 손상되는 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리고 네. 회복 불가고 또 심지어는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관리들한테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형벌은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러니까 아주 두 번이나 그 외쳤다는 거고요. 오로지 형벌은 신중해야 되느니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걸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흠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사형수가 190명이나 됐던 이 세종 시대를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오형 중에 그런 벽이 있었다는 형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발 뒤꿈치 자르기. 네. 그게 이제 그 이 세종이 했다는 거죠. 그 발 뒤꿈치를 막 자르고 절도범의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압슬형이라 그래갖고 그 이 무릎에다가 이 자갈 같은 걸 막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널판지를 놓고 그 막 위에서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네. 그 고문도 엄청나게 강한 그 사례가 있어요. 그 어떤 네. 경우는 17차례 매질을 하고 5차례 압수를 가하는 그런 고문을 했는데 억지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엉뚱한 여인한테 그랬거든요. 네. 그 이 여인이 결국 그런 그 고문에 못 이겨서 억지로 이게 이 허위 자백을 하고 결국은 능지처참의 어떤 형벌을 받는 뭐 그런 세종 시대의 일이 있었거든요. 네, 뭐 상상하기가 싫은 네. 그런 행벌인 것 같은데 세종이 그랬다는 게 참 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근데 뭐 실록에 나오는 얘기니까는요. 실제로 이 여자가 그 능지처참을 받았다는 건 나오니까 그걸 네. 이제 집행을 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행을 했겠죠. 어쨌든 실록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게 좀 안 좋은 거냐면 그 옛날 같은 경우 사마천 사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 구화양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이런 말이에요. 그 법망이 너무너무 촘촘하고 그럴수록 백성의 강교함은 오히려 악랄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령이라는 거는 다스림의 도구인데 진나라 같은 경우는 진시황 뭐 그때죠. 네. 법망이 엄청 치밀했지만 그런 그 백성들의 간사함과 거짓은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구화양비라는 건데 네. 불은 그대로 두고 끓는 물만 식히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이렇게 불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고 뭐 장작을 막 떼고 있는데 네. 그거를 없애야 되는 건데요. 원인을 그렇죠. 없애야 되는 네. 건데 맨 위에서 그 위에 불만 이렇게 막 물 끓는 것만 이렇게 막 식히려고 했다는 거니까 그거는 아주 승부. 아주 하의 하책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법망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엄청난 큰 물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낼 정도로 너그러야 된다. 이것은 그 뭐냐면 도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은 그대로 두고 끓는 물만 식히려 한다는 그런 구화양비의 고사성어입니다. 네. 아까 그 순임금이 처벌은 되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좀 떠오르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순임금이 흠제라는 게 있죠. 그 흠이라는 게 이제 신중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신중하라라는 말을 딴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흠제를 말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 정약용이 말했던 흠음심서가 바로 여기서 흠제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흠심서 그 신중하고 신중하라라는 그런 형법서를 이제 그 정약용이 쓴 거죠. 네, 이제 책 제목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흠음심사라는 책 이름이 이제 수인 임금의 흠제에서 나온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흠음심서가 뭐냐라고 하면 백면서생으로 갑자기 목민관이 됐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목민관이 돼갖고 어떤 수령으로 가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그 뜬금없이 내려가는 그런 사대부 목민관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형법 참고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면 자기가 또 해보니까 원통함을 이렇게 가서 호소하고 그런 관아에 가면은 목민관이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의존을 하냐면 그 동네 그 아전이나 향리 그런 사람한테 이제 맡겨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백성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아전이나 이 뭐 이런 사람 향리한테 뇌음을 살까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입을 다물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법서를 만들어서 재판에 도움을 주고자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흠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좀 처벌을 신중하게 또는 너그럽게 하라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뭐 아니라는 건데요. 네. 그건 사실은 일정하게 맞긴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논어 같은 경우 공자님이 논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백성을 형벌과 처벌로만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그러나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부끄럽게 여긴다. 그래서 법과 도덕을 지킨다. 뭐 이런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구와 양비라는 그런 거죠. 네. 그 밑에서 불쏘시개를 없애야지 네. 이 끓는 물을 식히는 거죠. 거.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산의 얘기 말하는 그 흠음이라는 거는 무조건 용서만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형벌을 무조건 경검해 주는 그런 게 역시 잘못된 판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른 자는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쳐야 되는 거고 네. 유배를 당할 자는 당연히 유배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죄에 따라서 공정한 처벌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순임금이 말했던 흠음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네. 순임금은 좀 이렇게 경감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산은 네. 조금 그 신상필보를 확실히 하라는 그런 의미. 필보는 신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벌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재판을 신중하게 해라. 뭐 이런 뜻의 흠음인 거죠. 네, 뭐 예나 지금이나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제 특히 예전에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방송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끝나는 재판도 많잖아요. 그걸 요즘에도 이제 사또 재판이니 원님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원님 재판, 사또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용의자가 끌려오면 무조건 닥달하고 고문해 갖고 빨리 네 죄를 고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압박을 가하는 재판이 바로 이제 원님 재판, 사또 네. 재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다산이 그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그 황해도 곡산에서 직접 목격한 일을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수령이 이제 관에 들어와서 이제 그 뭐 백성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물으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엎드려 딱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백성 겁에 질려 갖고 양다리를 쭉 뻗어 갖고 매맞을 자세부터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마치 그걸 두꺼비가 물 위에 떠 있는 듯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썼던데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다산은 차마 그걸 매질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회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사또 재판, 원님 재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이제 봤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관아에만 들어오면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 그래서 압도돼 갖고 오금이 저리고 막 그래 갖고 뭐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다산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관아를 제 집 떠나듯이 좀 다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자님 같은 경우 소송이 없게 하는 게 올바른 사회라고 하지만 소송이 서로 일어나더라도 백성이 겁에 질리지 않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네, 그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이 흠음신서를 썼는데 이걸 쓰면서 엄청 후회한 판결이 있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흠음신서 쓰면서 이제 그걸 반성문을 쓰는 그런 게 있어요. 후회한 판결이 있는데 네. 1807년의 얘기인데 다산이 강진의 유배 중이었는데 강진 사또가 다산한테 와갖고 이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골치 아픈 사건의 해결을 하나 맡아달라고 한 게 있어요. 예. 그 뭐냐면 고을의 그 하급 장교 남자 김씨인데 45살 먹은 사람인데 24살 청산가부 남편이 죽어갖고 일찍 죽어서 이제 네. 청산가부로 지내던 정여인하고 재혼하려고 그러니까 첩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이 정여인이 아니다 나는 딸 하나 있는데 걔하고 평생 수절하면 살겠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씨가 그 남자가 이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막 야밤에 그 정여인 집에 침입을 해갖고 막 강제로 욕을 보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에 돌아가고 막 이랬다는 거죠. 네, 뭐 사실 지금 기준을 보면 뭐 스토커와 같은 행동을 한 거잖아요. 뭐 아주 뭐 성폭행 미수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 그렇죠. 네. 그게 그 미수지만 어쨌든 간에 밤에 와갖고 네. 뭐 겁간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니까 도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자꾸 안 들으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친구를 동원해 갖고 이 정여인의 가족을 고발을 합니다. 무고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측의 사주를 받은 포졸이 정여인 집으로 특사까지 들이닥쳐 갖고 아까 얘기했던 오라를 받으라 뭐 이렇게 수갑 차라 뭐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리치니까 정여인이 이번에 붙들려 가면 나는 반드시 정절을 잃을 거야라고 이제 여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그 강진 사또가 접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골치 아프다라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검안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해결을 부탁한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사건만 보면 이 남자의 스토커 같은 행위 때문에 네. 그 여성이 이제 자살을 한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산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자기가 그러는데 네. 이 스토커였던 남자를 두둔하는 거죠. 뭐라고 두둔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자식이 없어갖고 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남자가. 예. 그 대를 이으려 한 거다. 이 아이고. 단순하게 뭔가 욕정을 채우려고 한 건 아니다. 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스토커 김 씨한테 이 고의가 없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 사형이 아니라 유배형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벌금형 이렇게 이제 그칩니다. 사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판결 내용인 것 네. 같은데 특히 또 다산 정약용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어이없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식이 없다고 대를 이으려고 한 것 자체가 어떻게 이게 정당한 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다산이 이제 이거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변명을 하는 거죠. 뭐냐면 그 당시에 남자가 중매쟁이를 몇 번 보내고 이래갖고 끈질기게 이제 결혼하자고 처벌을 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황당한 얘기는 아니다. 갑자기 뭐 해갖고 끌고 가서 한 건 아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정영인 같은 경우는 몸을 더럽힌 것도 아니지 않냐. 미수에 그쳤는데 무슨 자살을 선택한 건 좀 과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자식이 없어갖고 좀 어떻게 처벌 좀 얻어보겠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뭐 하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그 남자의 마음은 순전히 정욕을 뭐 채우기 위한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본 거죠. 저의 지금 기준은 되게 궁색한 변명 같네요. 뭐 이런 판결 내용을 뭐 배경을 밝혔지만 이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가 뭐 정여인을 살해한 건 죽인 건 아니지 하지만, 않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살을 또 직접적으로 강요했냐 뭐 이런 것도 논란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국 법률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명률이나 대청률 같은 걸 보면 강간을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라 그러면 가해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준을 또 보면 다산 판결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강간했냐 미수에 그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런 위협 때문에 죽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는 이제 그 강간 이수냐 미수냐 이거에 따라 처벌이 좀 달랐는데 다산의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후문심서를 쓰면서 자기가 이거는 정말 잘못된 판결이었다라고 이제 반성문을 쓰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결국 반성을 하긴 했네요. 네. 어쨌든 다산이 그런 재판 때문에 한 죽은 여인으로서는 나중에 뭐 한을 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좀 본인이 반성을 했다니까 그 판단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자기 머물던 집, 머무는 집의 당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 네. 뭐 그걸 여유당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형법도 이름도 아까 얘기했듯이 흠음심서라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흥음이라는 말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호로 여유당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좀 비슷한 의미인가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한 대목이 있는데요. 아까 여함이여 뭐 겨울 냇물을 건너듯 그리고 이제 유함이여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네. 그 뭐냐면 겨울 냇물을 건너는 게 얼마나 두렵고 의심스러운 일이겠어요. 미끄러질까 봐 두렵고 네.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라는 거고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망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그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 괴롭히고 이러지 말고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 여유당으로 지은 거죠. 네, 사실 뭐 재판 하나로 이제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고 뭐 그 안에는 또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판하라 뭐 이런 뜻을 담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흠음신서를 다산이 쓰면서 두 가지 원칙이죠. 하나는 뭐냐면 법은 그 마음을 처벌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그다음에 시적절한 판결을 내린다. 뭐 이런 거에서 시중의 정신을 본다. 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 중에 그러면 마음을 처벌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지판관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고 안 죽고에 떠나갔고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녀 관계도 강간하고 화가 나고 다르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판례를 보면은 화가 나다가 실수로 내연녀를 죽인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중국 판례는 살인죄를 적용을 했는데 이 다산은 이 판례를 좀 비판하거든요. 화간을 사형에 처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남자가 살인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거는 법 적용이 잘못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결과 이전에 어떤 마음이라는 건 의도잖아요. 그걸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강조하는 게 뭐 법의학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철저한 수사. 조선에서도 법의학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별하별
그런 법약이 있습니다. 뭐 이 고초라고 그 식초 같은 걸 뿌려갖고 피가 뭐 응고가 되니 빛이 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법의학이라면 저희가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는 기법 같은 걸 이제 상상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뭐 우리 지금 보면 법의학자니 프로파일러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다는 건데요. 네, 그 1785년에 경기도 고양, 지금으로 따지면 일산 뭐 그런 되겠죠. 지방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와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이 집단부터 당하다가 도망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때 이제 경기 관찰사가 죽은 남자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사망했다라고 네.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단순 실족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네, 다사는 그걸 검안 보고서를 딱 보고서 이게 부러진 목뼈가 약간 이상하지 않냐라고 주명을 했어요. 네, 그 목표에서 다른 증거 같은 걸 좀 봤나 보네요. 그 검안서 보고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스스로 떨어질 때는 자기가 이제 뭐 이게 실족해서 떨어질 때는 스스로 떨어질 때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다리와 팔로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다리와 팔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떨어지는데 검안서를 보면은 사고자는 목뼈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다리하고 발에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실족사가 아니라 떠밀려 갖고 머리부터 떨어진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분석이고 추론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이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뭐 다 말하기는 이 말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주 네.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검안 보고서에 따른 어떻게 보면 그 뭐 이 분석이나 분석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하나 또 다산이 자살 맹목적인 자살 아까 뭐 정리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네. 자살을 너무 맹목적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은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사실 아까 그 정여인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는 좀 어떻게 봤나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아마 그 정여인한테 그런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자살을 미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산의 육촌 아우가 죽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 이 아내가 따라 죽는 남편을 따라 죽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당시 네. 조선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을 따라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다산의 육촌 아우가 죽으니까 그 아내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아내를 위해서 정년문을 세워서 그 정절을 뭐 기려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관아에다가 신청서를 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년문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추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으려고 이제 그 죽은 육촌 아우 집안에서 다산을 찾아와서 추천서 좀 써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 없이 남편을 따라 죽는 거는 바른 의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다산의 말이 또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 시대도 이게 참 안 좋은 부분인데 죽은 남편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옛날에는 뭐 그런 풍조라 그러지만 죽은 남편 따라서 죽는 여자를 또 열렬하고 멈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참 어떻게 보면 다산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죽음도 헛되고 개죽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사실 요즘 저희가 동반 자살 사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산이 이런 동반 자살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그렇죠. 동반 자살이가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남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거니까 살인이죠. 그것도. 자녀를 같이 동반 자살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하는 살인이네. 그 동반 자살이라면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그죠? 뭐 기사에도 많이 쓰는데 그거 문제가 맞아요. 있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적이 옳은 지적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1778년에 그 황해도 재령의 최여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최여인 같은 경우 이제 친척 전답에서 이제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 친척이 저기 뭐 이렇게 붙이는 전답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가니까 되게 비참한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촌 숙부가 그런 최여인을 보고서 쌀을 훔쳤다라고 도둑으로 몰아갔으니까 오촌 숙부도 좀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관했을 거 아니에요, 최연이. 그러면서 이제 자식은 물론이고 조카들까지 데리고 그냥 강물에 몸을 던져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7명이나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이 사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최여인을 약간 이제 도둑을 몰았던 이 오촌 숙부 같은 경우도 책임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조임금도 이 오촌 숙부 원인 제공자다라 그래서 사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다산 같은 경우는 정조의 판결을 좀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정조임금의 판결을 비판을 했다는데 다산은 왜 비판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최여인이 느꼈던 그 어떻게 보면 오욕, 창피함
그게 이 정도가 과연 7명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그렇게 큰 그런 심했냐. 뭐 네. 그 정도 일 가지고 쉽게 목숨을 끊고 그리고 조카까지 다른 자녀들까지 희생시킨 거는 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살인죄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모욕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도둑으로 몰았으니까. 예. 그렇다거나 그것 때문에 7명이나 죽인 거는 좀 이상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다산의 판단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명예살인에 대해서 또 다산이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친척 중에 누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뭐 동생이나 여동생이나 뭐 딸이나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뭐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니 뭐니 해갖고 친척이나 일가 친척 죽인 것도 명예살인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이 1790년에 그 개가 한 여동생이 이제 고벌 갈등으로 다시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안으로서는 또 이게 골치는 아팠겠죠. 근데 이제 오빠가 그렇게 쫓겨온 여동생을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어요. 아이고, 예. 이게 이제 다산이 이걸 보고 이게 그 여인이 뭘 잘못했다고 그 집안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죽이냐. 네. 하물며 오빠가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국제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게 네. 약간 이제 뭐 아랍국 국가에서 명예살인을 한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게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기에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명예살인이라는 표현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명예살인이라는 게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산은 그러면 이게 어떤 복수극에서 벌어지는 살인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뭐 그러니까 의로운 복수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데 예를 들자면 수령 사또 그 마을의 이 수령이 네. 이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그 죽은 사람의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수령한테 복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뭐냐면 복수극의 사례를 들 때 아주 자주 인용되는 사람이 춘추전국 시대의 인물인데 오자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오자서 하면 뭐 죽은 원수의 시신을 채찍으로 때려서 분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형이 이제 초나라 임금인데 초평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함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자서가 망명길에 올라갔고 오나라로 가서 네. 그 오나라 왕인 합려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초나라를 침공을 해갖고 대승을 거두는데 그 초평왕은 이미 죽었던 상태거든요. 네. 그 무덤으로 가갖고 시신을 꺼내갖고 300번이나 매질을 하는 그런 아주 거의 참담한 정말 복수극을 펼치는 거죠. 네. 이게 기원전 506년이니까 벌써 한 2,500년 와. 지난 얘기죠. 네, 뭔가 진짜 처절한 복수극 같은데 네. 그 의로운 복순이 아니냐는 사실 또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 같은 경우는 의로운 복수가 뭐냐? 이거는 사이비 폭력하고는 또 철저히 구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바람난 형수의 내연남을 살해한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어미가 몰래 간통했을 때 어미의 내연남을 현장에서 죽이는 자식에게는 정상을 참작해서 유배형으로 감형한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 속대전이라는 이 법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 조항을 적용해서 그 시동생한테는 유배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살인죄로 해서 사형을 안 하고. 네. 이럴 때면 정상 참작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바람난 형수의 내연남을 죽인 거라고 보는 거죠. 에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산은 이 정조 임금의 이 판결을 약간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네. 이 남편이나 자식이 어미와 아내의 내연남을 죽였다면 몰라도 시동생이 그것도 현장도 아닌 곳에서 살해했다는 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 살인 어떤 경우라도 살인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다산의 여러 재판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네. 다산의 재판이 다 옳았다라는 판단을 했다. 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아까 정씨 부인 자살 사건 때도 그랬고 좀 모두 다 옳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겠죠. 예, 지금도 쭉 얘기했지만 어느 때하고 약간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가 조선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 역시도 신분 질서의 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다산의 어떤 한계라는 게 전라도 한평에서 상민이 이 백성이죠. 그냥 일반 백성이 양반한테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민이 이제 술에 취해 갖고 길거리에서 욕설을 퍼붓고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양반이 이 상민을 잡아다가 막 구타하고 막 오물을 입에 붓고서 남학신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래갖고 결국 죽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자일 거 아니에요, 양반이. 그래서 사형당을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이제 이 사건 보고서를 읽었던 다산이 이 양반을 살인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주 대낮에 분명히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 다산의 이야기가 좀 기가 막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워서 죽여야 할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상놈들이다.
양반은 공공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한 마을을 위해서 도리에 어긋난 흉악범을 없애서 모든 이의 치욕을 없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이상한 판결 같은데요. 양반과 상미 좀 다르고 관료와 백성 역시 좀 다르다. 이런 차별 의식이 좀 담긴 판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조선 사회가 신분제 사회고 다산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사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산에게서 어떻게 보면 질서라는 거는 구별해서 차별해서 출발하는 거다. 그 차별은 어떻게 보면 상하신 분에 기초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산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시대에 따라서 정의도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판결도 정치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그 처음에 그 이 입법 취지에 맞는 시의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다산의 네. 정신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시중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시중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결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차별에 의한 판결 같은 경우는 이게 정약용 선생의 판결이라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 네. 평이라는 거는 저울질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선입관이라는 거죠. 네. 그걸 갖고 있다는 거는 공평할 수가 없다. 공평의 평이잖아요.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를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인데 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신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의 잣대로는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다산의 정의라는 거는 조선의 정의를 얘기한 거 아니냐. 네. 다산의 시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흠음신세에 나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어떤 시중의 판단보다는 그러니까 네. 형벌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뭐 이번 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